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2018년 5월 18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출연자들 미리 알려드립니다. 1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 맡고 있는 이철희 의원 연결해서 드루킹 옥중 편지에 대한 입장 들어보고요. 2부 최강병기 코너에서는 노영희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38주년 기념식, 또 문무일 총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하송수 변호사와 함께 피감기관 지원으로 간 국회의원 해외 출장 문제 짚어보고요. 4부 우리 연애할까요 코너에서는 배우 남태우 씨, 그리고 텐아시아의 김하진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5월 18일 금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드루킹 김모 씨의 옥중 편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입니다. 검찰과 거래 시도가 무산되자 언론사에 편지를 보낸 걸로 추측이 되는데요. 드루킹의 주장은 한마디로 김경수에게 속았다라고 하는 건데, 김경수 후보 측은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야당에서는 특검에 김경수 후보도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죠.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캠프에서 선대 본부장 맡고 있는 이철희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지금 그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다른 곳 도울 수도 있는데 김경수 후보 돕는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필요를 하니까 가서 돕는 건데요. 예. 비례대표는 예. 자기 지역구가 따로 없으니까 예. 우선 부담이 좀 덜하고요. 예. 저희 비례대표원들이 전국에 골고루 나눠서 선거를 지원하고 있는데, 예. 저는 경남에 집중하면서 예. 서울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선대 본부장 맡았으니까는 좀 많이 무겁겠습니다, 책임감이. 네. 예. 그럼 뭐 후보가 워낙 좋아서 예. 기분 좋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뭐 상대 후보 지금까지 선거 전력 보면 한 번도 패한 적이 없고, 네. 또 뭐 드루킹 문제 때문에 처음에 스타트할 때만큼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좋지 않을 거라고 짐작들 하시는데요. 예.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남은 실제로 가보시면 느끼겠습니다만, 위기의 경남 위기,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얘기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개 그 원인을 이제 자유한국당이 30년 독점해왔다, 정치를 독점해왔다, 그게 원인이다, 이런 진단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생각을 가진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경남을 만들어야 된다, 이러는 게 많은 분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김경수 후보가 딱 들어맞는 후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요. 사람들이 이런 데서 가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저도 정치인이고 여러 선거를 겪어봤습니다만, 현장에서 김경수 후보가 받는 뭐 호응이라고 그럴까요? 박수는 그 어떤 후보에 못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뭐 수도권의 민주당 다른 후보들에 비하면은 여론조사가 조금 낮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점은 예. 경남이라는 걸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남이라는 데가 말씀드린 대로 특정 정당, 자유한국당이 30년 동안 정치를 독점해온 곳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하고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고요. 경남에서 지금 김경수 후보가 50% 가까이 지지율을 받고 있다는 것은, 예. 뭐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다른 수도권으로 놓고 보면 저는 한 70-80% 된다고 봅니다. 예, 방금 지역적 특색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런 또 지역적 특색이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는 반드시 여기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할 거지 않습니까? 반대로 네. 얘기했을 때. 예. 그래서 드루킹 특검 같은 것도 계속해서 주장하는 걸 거고요. 네. 또 이번에 드루킹의 편지, 이것도 아마 정치적 공세로 밀어붙일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번에 나온 이 편지가 이번 선거에 영향은 미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에 가까우면, 진실에 부합하는 거면 선거에 영향을 주겠죠. 예. 그런데 저는 사실이나 진실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고 있고요. 예.
특히 저희가 조사를 해보거나 현장 가서 만나보면 요즘 분들은 이 네거티브 상대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극도의 혐오감을 나타냅니다. 네거티브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정당이나 그 후보를 싫어하거나 안 찍겠다는 정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네거티브 정치 공세가 성공할 것 같지는 않고요. 도로 역효과가 날 거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상대 후보도 인정하고 있다시피 위기의 경남이라는 거를 인정한다면 어떻게 하면 경남을 살릴 거냐 그 비전을 놓고 그 대안을 놓고 경쟁을 해야지 이 과거에 우리 국민들을 정말 짜증나게 했던 네거티브 갖고 승부를 보려고 하면 저는 실패할 거라고 단언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의원님 말씀은 그 편지는 드루킹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지 않습니까? 일방적 주장이죠. 예, 그러니까 네. 뭐 객관적 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 네.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김경수 의원의 승인을 받고 뭐 매크로 작업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거는 본인의 주장 말고 지금 뒷받침되는 게 없으니까요. 그 편지를 보면 예. 저도 쭉 읽어봤습니다만 앞뒤가 잘 안 맞는 게 예. 모든 일은 김경수 의원이 지시했고 그가 최종 책임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왜 오사카 영사를 안 보냈을까요? 그리고 정말 이게 진실이었다면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했었어야죠.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꺼냈으면 만에 하나 100벌을 양보하더라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만 지금은 몰리다가 그리고 검사에게 축소수사를 제안했다가 일종의 검은 거래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특검이 임박한 시점에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지금 와서 이런 얘기 밝히는 거 저는 전혀 진실성도 없고 설득력도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떨까요? 그 드루킹이 기사 댓글 달고 추천수 높이는 작업을 하고 그거를 네. 김경수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매일 보고를 했고 김 의원이 11시에 계속 확인했다. 요거는 텔레그램을 보면은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글쎄 그것도 만약에 예. 사실이었다면 진작에 저는 드러났을 것이다. 될 거고요. 예. 정치인들이 특히 선거 때 김경수 후보의 역할을 놓고 보면 그렇게 한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를 누구라도 맺기 어려웠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김경수 의원이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면 선거 책임자들하고도 매일 그렇게 소통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저는 추론컨대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요. 구체적인 사실에 있어도 김경수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건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네. 그런데 그 드루킹이 다른 언론사도 많이 있을 텐데 그 하필 조선일보로 간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예. 뭐 저희가 짐작컨대는 예. 호불호를 떠나서 예. 조선일보가 현 문재인 정부의 가장 비판적인 매체인 거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고 그것과 별개로 저는 조선일보가 일면에 이걸 대서특필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인 주장이잖아요. 그 일방적인 주장은 언론은 특히 책임 있는 언론이라면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걸 보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서특필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신문에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인면에 크게 썼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언론의 기본 ABC도 안 지킨 거라 혹시라도 무슨 다른 뜻이 있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거라서 저는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러면은 이 조선일보의 이번 이 기사 편지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 법적 대응도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검토하고 있습니까? 네. 그 과거에 이렇게 보수 언론에서 기사를 작성하면 보수 정당이 이걸 받아서 조금 더 키우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래 아까 그 전문을 다 읽어보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의원님이 말씀도 하셨는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문 읽는 거를 잘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 머리 기사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했을 때 자유한국당에서 이걸 이용한다면 예를 들면 이번에 홍준표 대표가 또 김경수가 갈 곳은 경남도청이 아닌 감옥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 선거에 영향이 좀 미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너무 무리한 주장이니까 사람들이 안 듣는 거죠. 설득력 있는 주장이면 귀담아 들을 텐데 이 편지를 보시면 이 편지가 다 맞다고 만약에 자유한국당 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이 대목에 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 편지 이런 대목 있잖아요. 그때 비로소 2007년과 2012년의 대선의 패배가 지금의 여당이 패배한 걸 말하죠. 이 댓글 기계 부대에 새누리당이 있었던 여기는 한나라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댓글 기계 부대의 맹활약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
이 댓글 부대 때문에 2007년과 2012년 자유한국당이 대선에서 이겼다고 하면 승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빼놓고 다른 얘기는 다 맞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아무리 봐도 축소를 검사에게 제안했다가 거절당하고 나니까 그것도 거절하고 엄정 수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축소 수사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그 자체로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기 검찰이 수사를 아예 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했다는데 그것은 나중에 밝혀질 수도 있는 문제일 것 같고요. 요즘 시대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이 드루킹 편지 공개와 관련해서 이번 특검 여야가 합의한 거기에 원래는 김경수 의원이 이름도 들어가지 않고 했습니다만은 특검에 포함시켜야 된다. 다시 이런 주장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밤에 예정돼 있는 본회의 통과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이 원래 합의했던 거, 비공식적으로 합의하는 게 제가 있다고는 좀 들었습니다만, 그 정도 합의 수준에서 저는 통과시키는 게 중요할 거고요. 어느 특검이고 어느 수사든 수사 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새로운 범죄 행위나 단서가 나오면 다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접근하면 되는 일이죠. 근데 처음부터 김경수의 이름을 특정을 하거나 또는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야말로 정치 공세고 지난 대선에 불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 선거에 이 건으로 영향을 줘서 판을 좀 뒤집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선거는 선거로 해야 되는 거지 선거를 이 의혹 제기를 하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이 편지가 공개되고 나서 김 의원이 직접 여기에 대해서 입장은 내놓은 게 있나요? 예, 짧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지역에 가면 오늘이 5.18 기념일이지 않습니까? 예. 추모하는 분위기들이 있는데 저희 이 부산 경남 지역은 부산 마산 항쟁이라고 해서 부마 항쟁에 대한 기념을 좀 합니다. 그래서 김경수 후보와 부산의 오거돈 후보, 울산의 송철 후보 세 분이 모여서 5.18과 부마 항쟁은 하나다, 같은 정신이다라는 거를 분명히 밝히는 자리를 만들었었는데 꼭 끝나고 짧게 입장을 발표했고요. 굉장히 황당해합니다. 소설 같은 얘기라고 하고 이 검찰의 검언거래까지 제안했던 사람이 이렇게 시도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의도가 무엇인지는 뻔한 거 아니냐. 근데 그거를 바로 기사화하고 있는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드루킹과 조선일보가 한 팀이냐 이렇게 되묻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경찰에서 김 의원을 다시 소환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혹시 들어오셨으면 그런 관련돼서? 아는 바 없고요. 저희가 좀 바람은 저희는 특검 아니라 그 이상도 언제든지 응하겠다는 입장이니까 빨리 제대로 해서 좀 진실이 밝혀지면 좋겠고요. 다만 선거는 선거대로 온전한 선거대로 좀 치러지기를 바라는 건데 안 그래도 경남에는 이 낡은 정치, 이 과거를 먹고 사는 과거 팀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미래 팀 간의 대결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기본 프레임을 갖고 있는 데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는 낡은 구대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이제 걷어내고 정권 하고 싶다면 선거 뒤에 하자. 선거에서는 경남을 어떻게 살릴 거냐에 대해서만 좀 논의를 하자. 이런 거를 좀 호소드리고 싶은데 여전히 그런 거를 반복하고 있어서 이번 선거는 어쩔 수 없이 이 과거팀과 현재팀 간에 저는 한판 승부라고 보고요.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김 후보 캠프에서 정책 대결로 가자, 정책 대결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상대에서 네거티브를 나오면 그것도 방어하느라고 또 힘을 쏟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방어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시간 쓸 겨를이 없고요. 경남 도민들을 만나서 그동안 힘들었던 얘기 듣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새로운 경남을 만들 건지에 대해서 의논하고 상의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후보가 땀으로 경남을 적시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남 도민들이 과거보다는 미래를 선택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후보도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들어온 의견 몇 가지 소개하면요. 예스앱으로 정민호 씨가 드루킹 편지는 검찰의 딜을 거절하자 버린 김경준 가짜 편지 같은 거 아닐까요? 이런 의견도 주셨고, 이진한 씨가 또 야당이 김경수를 키워준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 감사하고요. 이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거 준비 잘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캠프에서 선대본부장 맡고 있는 이철희 의원이었습니다. 네,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훈 뉴스 정면 승부. 이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노영희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노영희 변호사 책을 하나 쓰셨네요. 신간 나왔네요. 네, 제가 재산 자식에게 절대 물려주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요. 절대 물려주지 말라는 건 뭐예요? 그건 뭐 다 사회 하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다 쓰고 가자 이런 얘기였는데. 쓰고 가자. 문제는 이걸 냈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쓸 것도 없다. 나는 재산이 없어서 이 책을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이없게. 네. 여러분들 반성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식들을 위해 너무 희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것 그렇긴 때문에. 해요. 네. 본인을 위해서. 그렇죠. 예. 재산 자식이 절대로 물려주지 마라. 자기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하지 않냐. 예. 이런 거죠, 뭐.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중간 7시 뉴스를 따로 하지 않고 이 스튜디오에서 함께 하기로 했었는데 조금 딜레이가 된다고 합니다. 네. 목요일이나 금요일로 딜레이가 된다고 하는데 그때 뉴스만 나가는 게 아니고 퀴즈도 같이 나가거든요. 퀴즈 나가면 선물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첫 번째 선물로 노영희 변호사의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역시.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3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어떻게 비 오는 가운데서 열렸나요? 광주 날씨가 어땠을까요? 제가 뭐 직접 참여는 못했습니다만 뭐 TV 중계 방송을 보니까 그런 대로 그 기상 상태는 괜찮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기 진행될수록 점점 쾌청한 하늘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의 제목은 5월 광주 정의를 세우다라는 주제로 열렸고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각계 대표, 그다음에 5.18 유공자, 유족, 일반 시민 등 5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예. 작년에는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그랬죠. 뭐 훈훈한 또 가슴 뭉클한 장면도 많이 보였었잖아요. 이번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총리가 대신 참석했는데 문 대통령이 뭐 해외 어떤 뭐 출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글쎄 뭐 해외 출장이라기보다 지금 남북 간의 문제라든지 있고, 북미 간의 좀 상황이 너무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좀 더 그쪽에 하셔야 될 일이 좀 많으셨던 걸로 잘 알고 있고요. 또 사실 이번에 참석 못 하실 거라는 게 이제 5월 초에 이미 좀 공지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해서 기념사를 했을 테고 제가 들어보니까는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9월부터 시작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낙연 총리가 아마 거기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5.18이 80년에 일어났고 지금 38주년. 거의 40년 가까이 됐는데도 아직 발포 명령자를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밝혀질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다 이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예. 근데 물론 이제 한 명, 두 명, 세 명 뭐 계속해서 여러 곳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의지가 이제 있으니까 당연히 밝혀질 거라고 보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증거 인멸 행위가 사실은 되게 조직적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었었고 또 이때 관여했던 분들 중에 양심 고백을 해줄 만한 분들이 사실 지금 현재 얼마나 계실까 이번도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 가해자로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 양심 고백. 왜냐하면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양심 고백을 하게 되면 예. 그 당시에 본인들이 했던 행동 자체에 대해서 스스로가 이제 정말로 이걸 못 견딜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당사자라면. 네.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진실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인지부조화라고 하는 걸 겪게 되는데요. 본인이 생각하는 그 신념하고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될 때는 그 행동이 결과적으로 이제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그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을 스스로에게 합리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40년을 지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와서 그걸 뒤집기 위해서는 본인들에게 엄청난 뭔가 정말 참여의 시간이라든가 뭔가 극적인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나 될지 정말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네. 증거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증거가 다 인멸됐단 말도 사실 있잖아요. 예. 이게 사실 1988년, 89년 이 무렵에 이제 5.18 그 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이제 국회에서 가동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실 어떻게 해서든 이 밝혔어야 진상을 밝혀야 되는데 그때 진상이 밝혀지지 못하게 되니까 그때를 한 고비를 넘기게 된 당시 이제 가해자 측에서 대대적으로 증거 인멸을 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뭐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국방부 차관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진상규명은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욱더 힘들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비록 전망이 밝지는 않지만 지금이라도 적어도 누가 이 진상 은폐에 가담했는지 정도라도 밝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9월 달에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한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진상규명위원회가 수사권이 없다든가 이랬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국방부 들어갑시다 하는데 못 들어옵니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런 그 어려움이 사실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저는 이 시점에서 약간 생뚱맞지만 예? 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면해 줬을까? 물론 이제 정치적인 거였기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그분을 차라리 사면하지 말고 진실을 본인이 양심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좀 조치를 취해줬으면 어땠을까. 근데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이상한 짓을 계속 하면서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뭐 앞으로 이제 사면권도 좀 손을 봐야 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실질적으로 내가 뭔가를 진실을 파헤치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정권을 가지고 이거에 임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되기가 어렵거든요. 여러 가지 제도상.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까지 썩 낙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낙연 국무총리가 결과적으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진실규명과 역사의 복원 보전을 꼭 해내겠다라고 말은 하셨기 때문에 좀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예스앱으로 정민호님 문무일 총장님 왜 전두환 기소를 막았나요라는 그 전두환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가 봅시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그 사자 명예훼손 혐의였죠. 그렇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건에 대해서 부당 지시를 했다는 의혹. 그러니까 문무일 총장이 지난 2월에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검찰에서 밝힌 것에 대해서 증거를 보완해라 해서 한 4개월 정도가 기소가 안 되고 미뤄졌어요. 그렇죠. 이거 그러면 또 검찰총장의 부당한 지시 아니었냐? 이런 지금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거 좀 계산을 좀 다시 해봐야 되는 예. 게 4월이라고 합니다만 실제로 그 대검에서 일정한 그 액션이 생긴 거는 3월 초였어요. 그리고 지금이 5월이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2개월 정도 된 겁니다. 그리고 3월 초에 그러니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 4개월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시 뭐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라고 했다라고 해서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4개월이 되는 건데 증언이 좀 신문 이제 모 신문에 보도된 내용하고 조금 상황이 좀 달라요. 이미 기소가 됐죠. 5월 3일 날. 그리고 5월 3일은 아시다시피 지금 그 지방선거를 이미 40일 정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시점상으로 보자면 5월 18일 이제 5.18에 앞서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정하다라는 적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기사는 조금 취재를 더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저도 사실 이 내용을 얼마 전에 제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취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쓰려다가 말고 추가 취재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로 보자면 사실 기사를 내기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보자면은 기사든 수사든 조금 더 취재를 해보자는 것과 조금 더 수사를 해보자는 것과 이 부분이 갈림길이 되는 건데 이게 어느 것이 옳은지는 사실 끝나봐야 알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틀린 셈이 됐죠. 하지만 이 문무일 총장의 이 지시가 부당했는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그 5.18 당시 계엄군 헬기 사격을 증언했던 그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이 전두환 씨가 회고록을 쓰면서 가면 쓴 사탄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에 대해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말 그리고 2018년 2월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기소할 것을 논의가 이제 얘기가 됐다는 거죠. 그랬더니 검찰 수뇌부가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를 보완해라 해서 이게 두 번 미뤄졌다. 그랬는데 3월 초에 문 총장이 수사검사에게 직접 업무용 전화를 걸어서 기소를 미뤄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유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 2명을 수사 중인데 전두환 전 대통령까지 기소한다면 이게 너무 부담감이 크지 않느냐. 이제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부당지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네. 수사 지휘 본인이 수사 지휘 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본인이 일단 전화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사실 또 이 건은 사자 명예훼손입니다만 출판물에 의한 거죠. 그렇죠. 출판물에 의한 거기 때문에 증거를 더 모아라. 증거를 더 모으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형은 어렵고요. 어떻게 보면 실형은 어렵죠. 예, 큰 사건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 검찰총장이 이렇게 지시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담당 검사가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은 당시 이것이 광주지검장을 통해서 이렇게 지휘 라인을 통해서 밟아서 착착착착 내려가야 정상인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갑자기 붕 건너떠서 검찰총장이 바로 수사감사한테 전화했다는 게 사실 이게 더 문제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 좀 보강 증거를 확보해라. 사실 보강 증거가 더 나오긴 나왔죠. 그 당시에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보강 증거뿐만 아니라 보강 지시뿐만 아니라 이것이 단계를 건너뛰고 전화가 왔다는 것이 그게 더 부당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더 이것이 부당한 지시가 아니냐라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사실 불거지는 문제가 이 무렵에 양부남 광주지검장 지금 강원랜드 수사팀을 이끌고 계시잖아요. 이분하고 문물총장하고 뭔가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미 그때부터 어떤 문제에 있었든 간에 삐걱대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모습을 보면 그 당시도 삐걱댔었다라는 게 그렇죠. 추측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예. 문물총장 이야기 한번 다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강원랜드 수사 외압과 관련된 건데요. 오늘 이게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 오늘 판가름 날 것이다 하는데 왜 오늘 판가름 납니까 이게? 전문가. 지금 이 사건에서 이제 기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제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그 전문가 자문단이 오늘 회의를 가집니다. 이미 했죠. 한 1시에 시작이 했죠. 됐죠. 이미 1시에 시작이 됐는데 아직까지 지금 회의가 계속되고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연락받기로는 9시 정도는 돼야지 결론이 날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자문단 회의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면은 이게 확 바뀌게 되는 겁니까? 근데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에 한쪽은 이제 사실은 망하는 거죠. 속된 말로.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 자문단에서 하는 건 이제 수사단에서 했던 그러한 수사의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권 의원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해라 먼저 이런 얘기였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만약에 자문단이 그 수사단하고 같은 의견을 낸다면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과 또 그로 인해서 우리 반부패 검사 김우현 그 검사장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남부지검장인 그분 최종원 검사장. 이 두 분이 사실은 부당하게 직권 남용했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는 셈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 반대로 수사단이 좀 너무 지나쳤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은 또 이 뭐 문무일 총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또 괜찮겠지만, 그러니까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는 얘기 나오겠지만 또 수사단이 오바했다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양쪽 다 좀 치명상 입을 수 있습니다. 좀 잠깐만요. 그러면 자문단 회의에서 외압이 맞다 안 맞다 이걸 판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청구하지 마라 이거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는 이미 결론이 나버렸어요. 사실상 이 지금 상태에서 누가 자문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그 영장을 청구하지 말아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사실상. 이제 문제는 핵심 부분은 어디서 갈리느냐 하면은 대검 반부패부라든지 그 최종원 서울 남부지검장에 대해서 기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기소를 해야 된다. 뭐 단 한 명이라도 기소를 해야 된다. 특히 그 가운데 김우현 반부패부장을 기소하라든지 뭐 그 밑에 뭐 선임 연구관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지금 문무일 총장에 대한 직격탄이 될 겁니다. 사실 뭐 자기 참모인 것이고 동시에 이 대검 참모들은 총장을 대행해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 자체는 문 총장이 더 이상 이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양쪽 의견을 다 듣고 다수결로 결정한다 그래요. 그렇죠. 사실 이제 외부 자문단에 이걸 맡긴 것도 사실은 좀 문제성이 있어 보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김우현 대검 반부패 부장하고 최종원 남부지검장에게 책임을 미룬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엔 이 사건에서 가장 타격을 입은 사람은 문무일 총장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어떤 결론이 나올지. 이미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안면 검사가 내부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징계를 검토한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 윤리 강령을 어떻게 위반한 겁니까? 의정부지검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검사는 사실 그 상급 기관의 허가 없이는 혼자서 기자회견을 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부장검사급 정도 돼야지 기자들하고 이제 만날 수가 있고 보통 차장검사가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됐죠. 근데 사실 안면 검사는 올해 4년차 검사로 알려져 있는데 어린 검사죠. 막내 검사죠. 그런 검사가 갑자기 2차례에 걸쳐서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윤리 강령 위반인 거는 분명합니다. 다만 오늘 그 자문단 결과에서 안면 검사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나온다면 정상 참작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게 더 이 안면 검사의 징계 부분도 사실 그게 좀 자문단의 회의의 결과에 좀 달려 있고요. 의정부지검도 그 부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판단은 법무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법무부에서 하게 되죠. 예. 대검찰청에서 하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자. 세간에서는 문무일 총장과 권성동 의원이 개인적으로 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뭐 그거는 저희가 알 수 없는 친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8기 19기 서로 간에 18기 19기이고 또 같이 근무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사석에서도 뭐 자주 만났다고 하고요. 부부 동반 모임도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 문무일 총장이 그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 권성동 의원이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좀 잘 안다 이런 말씀 좀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인 것만은 분명히 보입니다. 예. 거기다가 뭐 권성동 의원이 지금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고 하니까. 근데 사실 법사위원장이 법조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요. 예. 그래서 사실 저는 검찰총장을 옹호하려는 생각은 없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이 권성동 법사위원장하고 친하다는 것은 검찰 쪽에 사실은 매우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조금 잡음이 있었던 것들도 그냥 눈 감아 넘어가거나 내지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믿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장 기자님은 뭐 검찰 출입 기자니까 지금 검찰 내부는 어떻습니까? 이 안면 검사가 잘못된 항명이다. 혹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특히 안면 검사에 대한 부분, 이영주 춘천지검장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양분남 검사장에 대한 부분, 이거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안면 검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부정적인 견해가 좀 많습니다. 잘 모르고 한 것 같다. 이런 견해가 많은데 이영주 춘천지검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영주 지검장이 나름 판단을 했던 것 같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권성동 의원을 그때 소환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였는데. 소환을 하면 약간 좀 요즘 속된 표현으로 지른다 그러죠. 예. 지르는 거기 때문에 총장 입장에서는 말릴 수가 있었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때 소환하는 게 맞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 판단을 보자면 문 총장도 생각도 맞고 검사장 생각도 맞았지만 최종적으로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수사가 어려워져 있는 것으로 볼 때 그때 소환하는 게 맞았다라는 얘기고요. 양분남 검사장에 대해서는 총장 쪽보다는 양 검사장 쪽으로 조금 쏠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수사팀과 검찰총장과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총장이 지는 게 맞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꼭 사달이 나기 마련인데 문 총장이 그렇게 진중하시고 신중하신 분이 왜 이렇게 오버를 했는지 모르겠다. 사실 져야 되는 게 맞다. 특히 양분남 검사장이 그렇게 강하게 푸싱을 한다면은 본인은 사실 못 이기는 척하고 지는 게 맞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동희의 뉴스 정면승부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옵니다.